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분야를 꼽자면 K-팝, IT 기술 등 다양한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 기술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삼식 광주권 의료관광협회장 그리고 김계훈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삼식 회장님. 먼저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저희 광주권 의료기술 수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지역의 의료 분야에서 많은 분야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지만은 우리 교민들이 해외에서 계시다가 오시게 되면 의료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믿고 오는 겁니다. 여기 나와 계신 김계훈 우리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전남대 이 심혈관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또 우리 윤택림 교수님의 인공관절 그리고 화순 전남대병원은 위암 수술 등 암 수술로서는 전국의 상위권에 들고 있고요. 뉴스위크로부터 3년 연속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서 이 국내에서는 20위, 국립대에서는 세 번째로 뉴스위크가 가장 좋은 병원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또 조선대병원의 경우는 외국인 유치 최우수 대학병원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또 항암 치료에 있어서도 여러 분야의 교수들이 같이 치료하는 그런 다학제를 통한 암 집중 치료, 또 치과병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기관들 또 교수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는 그런 치료들을 같이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피부 성형, 모발 이식 등 뷰티 케어에 있어서도 병원들이 아주 많이 찾아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김계훈 교수님, 네. 우리 신삼식 회장님께서 전남대병원, 특히 교수님이 계신 심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심장 질환 가운데 신부전 환자들 이 가슴을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술로 환자를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온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 심부전이 있게 되면은 심장의 피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심장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판막들이 있는데, 특히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승모판이라는 판막이 있는데,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심장이 커지고 되면은 판막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 틈새를 통해서 혈액이 들어올 때는 잘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서는 반대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틈새가 벌어지게 되니까 역류하게 되는 승모판막 역류증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런 판막 질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수선을 하거나 안 되면은 치환을 해서 인공 판막을 넣거나 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승모판막 역류증과 달리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심장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심장에 영향을 덜 주는 치료법이 없을까 개발된 것이, 가슴을 열지 않고 다리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간을 넣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판막을 성형해 주는 그런 치료법이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시행하게 되었고, 그 기술들이 아마 지금은 환자들의 위험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치료를 지금 시행하게 돼서 아마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에 그런 것들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시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가슴을 열고 하는 수술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고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 뭐 회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신 마취를 하고 이 흉골을 절개하고 인공심장을 돌리면서 심장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나서 판막을 수선하거나 치환하기 때문에 보통 수술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큰 수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뼈가 붓고 하는데 또 회복 시간도 많이 걸려서 수술 후 열흘이나 2주 정도 있어야 퇴원이 가능한데 시술을 하게 되면은 다리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가슴을 열지 않고 또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 회복도 2-3일이면 회복이 돼서 환자가 2-3일 안에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계시는 전남대병원에서는 이런 시술을 어느 정도나 했어요? 예. 최근에 이런 시술들이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도 아주 많이 되고 있는 시술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흔히 말하는 빅5라는 병원에서는 지금 제법 이제 조금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대구에 있는 병원과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번에 하게 된 것이 저희 호남이나 충청에서는 아마 최초의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3주 됐는데 어제 저희가 3번째 케이스까지 맞춰서 3명의 환자에서 시작이 됐고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면 아마 앞으로는 점점 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상식 회장님, 네. 회장님 뭐 저희 쪽에 우수한 의료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에서 지역별로 한 3번째 정도 되면 굉장히 우수한 의료 기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네, 경쟁력이 맞습니다.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의료 관광이라는 것은 환자를 어떻게 잘 케어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것은 의료 기술이 좋아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증 신부전을 갖고 계신 분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히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먼 외국이라도 광주를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 광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요즘은 한류품, K-팝, 뭐 K-뮤직, 또 K-뷰티 이래서 피부 성형에 대한 수요도 아주 높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료 관광 분야가 의료 기술과 접목된다면 우리 지역 사회에 더 많은 발전적인 그런 포지티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삼식 회장님 말씀처럼 기술하고 관광이 이제 결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뭐 한 2주 정도 회복 기간 대신에 2-3일 있다가 퇴원이 가능하면 2주 나머지 저기 기간들은 관광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이런 환자들이 꽤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인제 승모판막 질환은 고령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질환이고 또 이 환자처럼 신부전이 있으면서 승모판막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는 신부전 환자의 굉장히 많은 수가 경험하는 일인데요. 신부전 환자 자체가 지금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심장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의 유병률이 20년 전에는 0.7%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2% 정도 되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110만 명 정도는 신부전 환자고요. 이런 환자의 상당수가 이런 승모판막 역류증으로 인한 신부전 악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수술을 받고 싶어도 심장 기능이 나빠서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고령에서 심장 기능 나쁠 때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치료 옵션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치료 기술이 환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신부전의 악화로 인한 그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겠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의료 기술하고 관광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 정도 많은 환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고령화 사회잖아요, 이미. 예예. 그런데 심장 질환이 있음에도 심장이 그 수술을 견뎌낼 상황이 안 되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고 하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술을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겐 정말 하늘 같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신의료 기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고 저희들이 신부전 환자 중에서도
적합한 해부학적 구조의 승모판을 갖고 있어야 그 시술이 가능할 것이고 또 문제는 경제적인 비용이 생각보다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환자들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누적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과가 좋다고 입증이 된다면은 아마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런 환자들이 누리게 될 혜택들이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제 뭐 교수님께서는 그 보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을 이 생 시술이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나는 이거 나이가 있어서 치료도 못 받고' 저희가 그 보험 선전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 네. 많으니까 뭐 보험 안 들어주는 것처럼 사실은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만큼의 몸 상태가 안 되고 심장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KBC 뉴스 와이드에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치료가 이제 저희들도 호남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에 사는 많은 시청자분들 또 그 가족들에게 이런 질환을 갖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마 알게 되시면은 저희들이 또 환자분들이 그런 거 문의를 오면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음.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잠깐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인제 경제적인 부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음 의료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보면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심장 스탠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열어서 뭔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변에도 그 심장 스탠스를 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하는 걸 보면 '아 이 정말 기술이 많이 의료 기술이 정말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셨던 이런 상황도 충분히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막 질환 중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고령화되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전에는 다 가슴 열고 심장 수술을 했어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8년 전부터 이 판막 치환을 혈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스텐트에 붙어 있는 인공 판막을 넣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을 하면 이분들도 3-4 일이면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용이 3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술이 이제 교과서적인 아주 중요한 초치료로 인정이 되어서 현재 사실 환자들이 내는 비용은 3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즉 지금 하고 있는 이 승모 판막에서 이 시술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근거가 조금 더 쌓이고 그러다 보면 아마 국가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건강보험 적용도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게 그냥 뭐 의료보험의 적용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좀 빨리 됐으면 네, 열심히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음. 병원뿐만 아니라 또 학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가 심장학회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노력해서 국가들과 정책 세울 때 같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역의 의료 기술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지역의 의료 기술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국내 수요에만 머무르지 않고 치료를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우리 지역의 의료 관광 산업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후 상황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대부분 산업이 그렇습니다마는 의료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컸습니다. 신삼식 회장님, 저희 지역 코로나 때 아무래도 의료 관광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입출입이 끊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절됐죠. 예, 물론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광주를 찾았던 외국인 환자 수가 5,100여 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아예 대부분 없어졌고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약 24만 8천 명으로 그 전년보다
한 70%까지 이렇게 차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 전, 그러니까 2019년에 49만, 즉 50만 명에 달했던 거에 비하면 이제 한 절반 수준 차올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단절을 시켰지만은 이제는 그 원래 수준으로 점점 회복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건강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심장 질환 관련해서 수술이 아닌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보면 외국인들도 참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 지난주에 그 김영록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동남아 지역에 저희의 의료 기술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곳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예.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동남아 지역은 생각보다 의료 수준이 많이 아직도 발달이 조금 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 의료 치료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레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접근성 면으로 봤을 때 동남아와 저희와 그런 조금만 더 홍보가 잘 되고, 그리고 교통편이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그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들이 베트남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저희들이 의료 봉사를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병원들과 자매 병원을 맺어서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의 의료 상황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치료를 해 주는 걸 굉장히 감사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없는 여건일 때 저희들이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그런 분들에게 잘 홍보만 된다면 아마 많은 환자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삼식 회장님, 그러면 저희 쪽 지금 의료 관광 산업에서 이제 뭐 코로나19 엔데믹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외국인 환자가 주로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나요?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도 주로 이 중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여기서 많이 옵니다. 음. 물론 이 중국에서 특히 우리 광주시와 중국 여러 도시와의 자매 결연을 통해서 여러 환자를 유입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고 이 진행되는 단계에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즉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몽골과 같은 그런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오는데요. 이것은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강제 이주를 가시면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와 인연을 맺고 있고요. 또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연결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몽골도 아주 많이 옵니다. 음. 몽골에는 우리 관광 광주 홍보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이제 아주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동남아시아, 방금 말씀하신 뭐 베트남, 태국, 중국,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뭐 직업, 이주해서. 네. 이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족이라든가 친인척들을 통해서 또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또 한류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려인 마을이 있어서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오고 이주 여성들이 있어서 또 그 동남아. 아름아름해서 네, 동남아에서 많이 온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몽골 말씀하셨을 때 의미가 있는 게 몽골에는 저희 광주 사무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설한 지가 한 4-5년 돼 가는데요. 이처럼 우리 관광 지원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쉽게 우리 의료를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곳이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런 의료 관광 사무소가 몽골에 현지에 있다고 하니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을 알고 저희 지역으로 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 인프라는 아주 뛰어납니다. 뭐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그 혜택을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된다면 우리 지역 전체적인 경제 수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갖추고 있는 그런 의료 인프라를 다른 나라에 홍보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미래 산업으로, 물론 우리 지역에 기아자동차가 있고 삼성 여러 큰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의료인의 수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인프라도 가장 많고요. 그런 인프라를 키워야 되고요. 또 활용을 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당기는 그런 여러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의료 인력, 우수한 의료 기술을 가진 그 인력들이 직접 이렇게 뭐 의료 관광을 위한 세일즈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좀 해줘야 될 네. 뭐 지자체의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희 지역은 좀 잘하고 있나요?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다른 지역, 물론 의료 관광이 시작된 것은 우리 서울 지역에 외국에서 워낙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왔던 그런 의료 수요가 지금은 모든 지자체에서 서로 이제 유치를 하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뭐 대구, 인천, 부산, 뭐 시내에 간 국이 있고 뭐 인원들도 30여 명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은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 시설, 인력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료관광협회, 또 의사, 단체, 그리고 의료 인력들 이거를 엮어주는 그런 에이전시, 또 이거를 서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관, 또 우리 병원에 올 수 있도록 공항에서부터 우리한테 올 수 있고 또 떠날 때까지 이 델리버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도 지금 충분히 우리 김계훈 교수님처럼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비교 우위에 있는 의료 기술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외국에서 환자들을 올 수 있도록 그 맞습니다. 길만 열어주면 맞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 센터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고 또 모든 의료인들이 이거를 잘 알아서 가입을 하고 막상 왔을 때 이게 자기 병원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로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이 시술을 받고 싶어도 모두가 되는 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사전에 네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외국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여기 와서 평가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매 협력 병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에 이제 자매 협력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쪽에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심장 영상 검사를 적절히 잘 할 수 있으면은 그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영상을 받아서 서로 원만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화가 되면 이런 환자는 보내도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 구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삼식 회장님이나 김계훈 교수님이나 그 의료 기술을 적용하는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의료 관광 산업을 형성하는 데도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네트워크가 정말 잘 돼서 저희가 광주 전남이 의료 관광의 또 메카로 더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 달 넘게 상승세를 그리며 40%대를 돌파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며 30%대로 주저앉았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지지율 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현실 정치로 다시 총선에 나가게끔 해주고 있다는 원장님 말씀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 건가요? 글쎄요, 저를 계속 뭐 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하니까 제가 뭐 현실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주 광주 강연에서 지지자들 응원에 내년에 어딜 나가도 나갈 테니 많이 지지들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사람들이 그 어디가 어딘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어디가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됐든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을 했습니다. 원장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목포, 해남, 완도 후배들 얘기를 이렇게 써놨던데 저쪽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포는 네.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니까 저한테 다시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도 많고 아, 요청이 지역에서 예, 많습니다. 제 고향은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네.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해달라 하고 또 거기도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로로서 네. 윤석열 정부가 이렇고 민주당도 이 어려운 때 네.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을 출마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라를 구원하는 차원에서 더 얘기도 하고 네. 또 방송이나 강연도 전국을 다니면서 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좋은 곳 지켜보시겠다.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좋은 곳 알아서 잘 가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CBS 노코뉴스 의뢰로 RN서치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는 지난주 대비 6.2%포인트 빠지면서 긍정평가가 38.5%고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5%포인트 오르면서 58.2%를 기록을 했던데 한국갤럽 조사도 윤 대통령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7%. 이게 상승세가 꺾이고 하향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여론조사라고 네. 하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하잖아요. 노조개혁, 네. 시민단체, 그리고 대북 문제 등 이런 거 있으면은 집토끼가 뭉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조나 네. 시민단체나 대북 문제 또 최근에 대법관 임명 등 네. 이러한 문제가 겹치면은 네. 지지도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락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RN서치 조사 보면은 20대가 10.6%포인트, 서울이 7.2%포인트, 보수층 10.7%포인트, 20대 서울 보수층에서 많이 빠졌는데 미사일 뭐 우주 발사체, 경계 경보, 오발령 이런 것 때문에 좀 평가가 반영된 게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 미사일 오발령을 한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뭐 구체 정서도 없이 네. 그다음에 또 하고 나서도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빙퐁 치면서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위기 관리 체계가 네. 붕괴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론조사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여론 오차 범위 바깥에서 우세한 걸로 나왔고 RN서치 조사는요. 그리고 한국갤럽은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 야당이 이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 뭐 민주당 악재가 많은데 이런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네. 중간 평가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남 진도완도 목포 네. 광주 연설을 다니면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네. 그렇지만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충성심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아니, 진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실망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밖에 대안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글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그게 이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지난 1년간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후보가 이재명 네. 대표인데 압도적으로 이재명 1등 이런 거 보면은 그 광주 전남의 정서가 전 국민들하고도 비슷하더라.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진보 지지층이 안티 세력화돼 있다. 이렇게 언론과 야당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현재 네. 그러한 것은 핑계죠. 모든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기울어지긴 않습니다. 했는데 다른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으로 네. 민주당이 굉장히 심혈을 바쳐서 국민을 설득하면서 통과시켰던 양곡관리법도 네. 간호사법도 부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네. 야당을 탓하는지 그건 좀 이관섭 수석이 네. 제가 비서실장한테 우리 청와대 행정관이었어요.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지금 괜찮나요? 수습돼가지고는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에 재밌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그게 지지율이 정상이 아니죠. 지금쯤 한 60%는 돼야죠.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보통 이때쯤 되면 문재인도 한 60% 정도 선 유지하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60%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게 대통령 국정 수행이 이상해서 60%가 안 나온다는 건지 여론조사가 이상해서 60%가 안 나온다는 건지 살짝 헷갈리긴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홍준표 시장의 네.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네.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가지고 네. 아버지 부시도 김영삼 대통령도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적은 네. 참 적절하게 잘했다. 어떤 저 점에서 국정 적절한 지지도가 나쁜 거예요. 그 6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임기 1년째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20% 30%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고리로 노동 정책 등등 해서 대정부 아주 세게 강경 투쟁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이제 민주당이 제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제정신 처음부터 후쿠시마 문제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면에서는 대통령이 미일 편중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는 중러 균형 외교로 나서서 경제 문제를 국익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첫째, 후쿠시마 문제를 이제 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 정서와 함께 투쟁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 더 나아가서는 삼권 분립,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법관이 아직 임명 제청도 하지 않는데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반민주적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저런 얘기가 나오는가? 어떻게 독립기관인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은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네. 감사를 하겠다. 아니 감사원이 국회 감사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반민주적 행동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통 벗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균형 외교, 네. 중국과 러시아를 접촉하고 이런 대법관 임명 등 반민주적 삼권 분립을 깨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된다. 근데 그래야 대법관 임명 제청 이거 뭐 임명 보류할 수 있다 관련해서는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기사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의 그건 뜻일까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그 대통령실이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면서 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도 네. 좀 지양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특정한 여성 대법관 네. 두 후보는 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한 것을 지금 반삼권 분립적 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침묵하지 마라. 네. 반민주적 반삼권 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우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 인용해서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뭐 오보다라고 정정을 안 하는 거 보면 대통령 뜻으로 봐야 된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쓱 흘려내고 네. 오보다 아니다 소리도 안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안 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삼권 근데- 분립 차원에서 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이 그 사람 안 된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삼권 분립이에요. 지금 8명을 추천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올렸는데 한 2분 정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아마 박순영, 정계선 두 부장판사인 것 같은데 박순영 판사는 그 노동법 쪽에 약간 친노동자적인 판결을 많이 내려왔던 노동법 전문가시고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는 그 MB 다 쓰는 MB껏 이거 판결 내린 판사인데 우리법연구회 회장,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거를 해서 조금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자 보십시오. 미국의 대법관 임명은 얼마나 네. 대법원장이 소신껏 임명을 하냐고요. 그건 존중돼야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를 포함한 네.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8분을 추천해가지고 네. 그럼 왜 추천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네. 침해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예요. 헌법 파괴 행위예요. 저는 박순영 후보자가 정재영 네. 후보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그분들은 안 됩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이분은 안 된다? 이것은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네. 이런 일을 이슈를 잡아가지고 국민 앞에 호소를 하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권이랑 대통령실 논리는 이런 것 같은데 이제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지만 이제 국회 동의를 거둬서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랑 상의를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왜 이렇게 굳이 대통령실이 싫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싫다고 하는 사람을 제청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 제가 김대중 대통령 네.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네. 대법관 임명할 때요. 네.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그래도 법조인 출신 입만 버리면은 헌법과
네. 자유와 공정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반헌법적, 반삼권 분립의 작태이기 때문에 이건 깨부숴야 된다. 그 사명을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지금 가로늦게 시작했지만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처럼 국민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태악 그 선관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우리도 똑같이 국회나 뭐 헌법재판소,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냐. 경찰 수사를 받겠다에 대해서도 여권은 엄청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선관위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수사를 받아야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헌법기관이에요. 어떻게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네.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감사원이 감사하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자녀 채용 비리가 워낙 민감하고 이 국민들의 분노를 건드리는 지점이 아니 있어서. 분노를 건드리는 것하고 국가의 근간은 근간대로 지켜야지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는 국민 정서가 나쁘니까 조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네. 삼권 분립과 그러한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이 제대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투쟁해줘라. 네. 이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그냥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마음대로 하게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민주당이 아니죠. 하긴 이제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넣는 감사법 개정안 발의한 거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니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네. 국회도 같은 헌법기관이지만은 삼권 분립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이 나오면은 헌법재판에서 만약에 제소를 하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각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화 타협 이런 거는 이제 뭐 완전 물 건너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물 건너간다고 볼 수는 없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라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뭐가 뭐 대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지낸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방통위원장 임명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동관 네. 전 수석을 잘 알아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 네. 우리 당 출입했고 수십 번, 뭐 수백 번 만나신 분인데 네. 제가 그 보도를 보고 한 2주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시죠. 네, 그런데 결국 가네요. 뭐 야당이나 언론노조 쪽에서는 이명박 때처럼 또 언론 장악하려고 하던 거다라고 이제 뭐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대를 하겠지만 네. 인사청문회에서 하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관계없이 임명하니까 이동관 될 거 아니에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동관을 네. 우려하는가? 그 내용을 본인이 좀 알고 잘 새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상당히 정제해서 해주시네요. 아니 아직도 임명이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만약 임명됐다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많죠. 그럼 일단 임명된 다음에 한번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는 모두 모여라. 2023 광주 전남 유통인 쇼.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커머스 온라인 창업, 온라인 셀러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 통신 판매 사업자, 온라인 셀러, 유통 사업자들이 함께하는 상생 한마당과 함께합니다. 유통의 트렌드를 읽다. 2023 광주 전남 유통인 쇼.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 사거리 9호점 장례식장. 6월 5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